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통일신라 사회가 흔들려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진골 귀족들끼리 서로 이제 분쟁을 하고 또 왕위 기승 다툼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봤었죠. 또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세력을 키우고 또 왕위 계승 분쟁에서 이겨서 자기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세력을 키워야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급을 바탕으로 그 노급 안에 살아가는 농민들을 괴롭히면서 자기 힘을 키워가는 모습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 와중에 진성여왕은 더 많은 세금을 독촉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최치원이 여러 가지 충고를 했지만 결국 듣지 않았고 또 뭐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중앙 정부가 전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골 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왕위 계승 분쟁이 생기면서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중앙 정치가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는데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심해지면서 급기야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신라는 이제 수도 인근 지역 일부만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됐고 나머지는 다시 후삼국 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천천히 어떻게 후삼국이 성립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중앙 정부가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중앙 정부의 통제를 전혀 따르지 않고 지방에서의 자기 세력만을 알아서 키워가는 지방 호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육두품 세력하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세력들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육두품도 사실은 신라 중앙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육두품은 아마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조언을 해줬던 그게 거의 마지막이지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육두품들은 대체로 이제 신라를 포기하고 그냥 지방으로 흩어져서 지방 호족들에게 이렇게 몸을 맡기면서 지방 호족들은 전혀 뭐 신라 중앙 정부를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세력을 키우고 있죠. 그리고 육두품들도 이 지방 호족들한테 의존하면서 지방 호족들과 함께 신라 사회를 비판하고 신라 사회의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이렇게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로 본 것처럼 이제 사실상 신라 중앙 정부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는 지역은 이 정도뿐이고 나머지 지방 세력들은 각지에 이렇게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들. 이 많은 호족들은 공통점은 뭐예요? 중앙정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두품들도 이렇게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하지 못하는 이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라 사회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신라 중앙정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느니 차라리 신라를 아예 따르지 않는 지방 호족들을 돕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하면 신라는 망할 게 뻔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육두품들이 더 이상은 신라를 따르지 않고 신라의 통제를 전혀 듣지 않는 지방 호족들과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호족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완전히 거의 없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틈을 타서 지방에서 굉장히 새로운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특징을 보면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라의 어떤 통제에 대해서 아예 전혀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신라가 자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약에 군대라도 보낸다. 그럼 거기에다가도 맞서 싸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예 신라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새로운 호족 세력들이 각 지방에서 성장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스스로를 성주, 뭐 장군 이렇게 부르는데 이 성에서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전혀 신라의 통제를 따르지 않을 거고 이 성 안에서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전혀 무시하고 완전히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출신들을 보면 일단 지방의 촌주 출신들이 많아요. 이 촌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통일신라의 지방 제도를 보면 이제 구주 오소경 기억나시죠? 그래서 신라 전체 지역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그다음에 주 아래 군, 현, 촌을 두는데 촌이 이제 가장 작은 행정단이죠. 근데 이 촌은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의 원래 세력가를 촌주로 임명해서 알아서 좀 다스리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 촌주 출신들이 이제는 신라의 어떤 중앙정부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으로 자기만의 세력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왕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진골 귀족이 내려와서 아예 이제 신라를 따르지 않고 자기만의 세력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가진 군진 세력.
대표적으로 장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장보고 이외에도 장보고의 청해진 이외에도 여러 군데의 군진이 있었는데 그 군진을 지휘하는 세력이 처음에는 신라 정부로부터 받은 군대니까 신라 말을 들었겠죠. 하지만 더 이상 신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군대를 내딛고 자기만의 세력으로 키워나가는 거죠. 그리고 청해진은 리을 같은 경우에도 해당하죠. 군진이기도 하지만 또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해상 세력이기도 하죠. 이런 출신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출신도 있어요. 초적이라고 하면 이제 반란군이 되어버린 일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반란군 아니면 도적. 그래서 이런 뭐랄까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그런 일반 백성들을 초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적 출신들도 이렇게 호족이 되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육두품들은 요 뭐예요? 뭘로 인해 관직 승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차별을 당한다. 관직 승진에서 차별당하는 거 뭐예요? 골품제죠, 골품제. 그래서 사실 이 차별이 생각보다 되게 심해서 관직의 일정 선 이상 승진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 집의 넓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마의 크기라든지,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가마 있죠. 그런 가마의 크기라든지 온갖 것에서 다 차별을 받아요. 몇 두품이면 뭐 몇 평 이상은 안 되고 가마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 되고 무슨 색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다 이런 차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받겠죠, 육두품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 골품제를 앞장서서 비판을 하고 골품제를 개혁하는 그런 사회개혁을 요구를 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자 더 이상 신라는 희망을 보기 어렵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라를 전혀 따르지 않는 지방의 호족들과 하나둘 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상이 또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선종이에요. 선종.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종 얘기를 한번 한 적은 있어요. 한 적은 있는데 선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스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산 위에 올라서 수행을 하고 계시죠. 요런 게 선종이에요. 요런 게 선종. 그래서 이렇게 참선과 수행 이런 걸 해서 답은 어디 경전이나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다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참선이나 수행이나 사실 뭐 자세하게 구분하면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인 것 같아. 저는 굉장히 화가 나거나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게 쌓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집 밖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걷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 공원이 꽤 넓거든요. 공원 가장 테두리를 아주 천천히 걸어요. 진짜 뭐 엄청 느리게 걸어요. 달팽이만큼 느리게 걷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러면 처음에는 막 분이 안 풀려가지고 막 욕을 해요. 아이씨, 뭐, 지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막 지가 해보든 거 존나 열받게 만들어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막 욕을 해요. 진짜 중얼중얼하면서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 공원이 다 돌면 한 1.8km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한 되게 느리게 한 바퀴 돌면 1.8km 도는데 한 20분 걸리나 봐. 그렇게 느리게 걸으면서 막 열받는다고 이제 누구라도 화날 상황이라고 막 이렇게 혼자서 막 썰투덜하다가 두 번째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사실은 근데 나도 실수한 게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걔도 그렇지 걔도 화날 만하지. 그래도 걔가 그 정도 했으면 걔도 많이 참았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또 한 바퀴 더 돌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닌데 또 한 바퀴 더 돌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실수를 했는데 어, 그 정도에서 멈춰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천천히 세 바퀴 네 바퀴 걸으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문제에 답을 찾는 거죠. 근데 제가 공원을 걸었을 뿐이지 제가 무슨 경전을 읽었다거나 책을 읽었다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모든 어떤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답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고 내가 성실하게 참선하고 수행하면 내가 내 마음을 다 잘 정돈하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러면 다 내 마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전을 읽기보다는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는 게 선종이다. 근데 이게 호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해요. 지방 호족들 사이에서. 왜냐면 지방 호족들은 사실 아직은 한자랑 친하지 않거든. 근데 경전은 한자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호족들 입장에서는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믿음은 조금 어려워요. 경전을 못 읽으니까. 그래서 경전이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종이 지방호족들한테는 조금 더 반갑죠. 그래서 이렇게 선종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면 통일신라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어,
통일신라가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에서 통일신라를 상징하는 세력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통일신라를 뒤흔들어 놓는 문제적인 원인들이 진골 귀족들이었다면, 이 사람들의 다툼으로 신라가 힘들어진 거라면, 이제는 신라가 아닌 뭔가 다른 대한 국가나 대한 세력을 내놔야 된다. 이런 신라 하대를 상징하는 인물들, 이 신라 후기를 상징하는 인물들로는 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지방호족, 그 다음에 지방호족을 돕는 지식인들, 육두품, 그 다음에 사상적으로는 선종,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의 후기를 잘 보여주는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제 지방에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는 풍수지리설도 등장을 합니다. 풍수지리설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모양이나 그 땅 위를 흐르는 물의 흐름이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뭐 좌청용 우백호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오른쪽에는 용의 기운이 흐르고 왼쪽에는 뭐 사자의 기운이 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고유의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이 지금의 인간한테 맞아야 그 인간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풍수지리설인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되게 미신적이긴 한데,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면도 있는 게, 풍수지리설에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좋은 땅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배산임수라고 해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도시 뒤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의 북쪽이죠. 뒤편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다음에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땅을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해요. 잠깐만, 이거 해골바가지 같은데. 어쨌든 그런 땅을 풍수지리설 상으로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땅은 풍수지리설이 아니어도 누가 봐도 좋은 땅이죠. 왜냐면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외적을 방어하기에 좋고요. 그다음에 앞에 강이 흐르면 어때요? 우리가 뭔가 어, 농사를 짓거나 물을 끌어다 쓸 때 굉장히 좋죠. 사실 딱 이런 배산임수의 조건을 갖춘 땅이 지금의 서울이에요. 이런 식으로 땅의 모양이나 어떤 그 땅 위를 흐르는 물의 흐름이 그 땅의 기운을 결정해서 그 땅의 기운이 인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게 풍수지리설인데, 신라 후기에 이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신라 말의 스님이었던 도선이라는 분이 도선비기라는 자기의 풍수지리설 학설을 모두 담은 책을 쓰고, 이 책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면서 풍수지리설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근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동안의 신라의 수도는 금성, 경주였죠. 근데 이제 신라 하대가 되고 신라 중앙정부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니까 각 지방들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런저런 호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그럼 그 호족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라 말을 들을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동안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만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주가 아닌 지방의 다른 지역도 기운이 좋은 땅이라고 말해주면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호족들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잖아. 신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호족들 입장에서는 내 땅도 좋은 땅이라고 말해주는 이런 풍수지리설이,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 경주만 좋은 게 아니라 지방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되게 좋은 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지방 호족들은 이런 게 반가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인 경주 말고도 좋은 땅 많다, 이 얘기는 돌려 얘기하면 신라는 어차피 망할 거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굉장히 풍수지리설적으로 기운이 좋은 땅이니까 내가 잘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각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다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풍수지리설 자체는 경주 말고도 좋은 땅 많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 호족들에게, 경주에 있지 않고 경주를 따르지 않는 지방 호족들에게 굉장히 환영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후삼국이 성립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뭐 궁예 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현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데 9세기 말, 그러니까 800년대 말에 신라 국력이 굉장히 크게 약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라 중앙정부가 지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사실상 우리가 아까 왜 기억하기로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다 이제 통일한 걸로 통일신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라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신라가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지역은 수도 경주, 금성 그 부분이랑 그 부분 포함해서 일부 지역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한반도 전체는 그 지역의 호족들이 알아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호족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약한 놈을 센 놈이 잡아먹고 뭐 이런 식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견훤과 궁예가 나라를 세운 그 나라들이 남아서 이제 원래 있었던 신라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해서 세력을 키운 견훤과 궁예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후삼국 시대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견훤은 원래는 이제 서남 해안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그 지역의 바닷가를 지키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의 광주죠. 무진주를 점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더 세력을 확장해서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수도로 삼아서 후백제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견훤은 사실 건국 과정에서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백제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나라였고 언젠간 다시 나타날 나라인데 내가 꼭 이 백제를 다시 나타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 나서는 실제로 나라 이름을 후백제로 정하면서 백제를 계승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죠. 사실 이런 건 왜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사실 백제인들은 신라에게 정복당해서 통일신라로 이제 합쳐진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의 원래 나라인 백제에 대한 어떤 그리움, 향수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훤이 그걸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전주를 수도로 삼아서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그동안 백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백제를 계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잘 따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백제의 부흥을 내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후백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궁예는 신라의 왕족 출신인데 아마 왕이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가문의 출신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버려졌기 때문에 불교 절에 가서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인 상태에서 성장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지방 호족 중에 한 명이었던 양길의 부하로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이제 양길의 부하였다가 양기를 벗어나면서 본인의 세력을 조금씩 더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세력을 점점 더 키워서 지금의 경기도 개성이죠. 북한 지역에 있는 송악을 수도로 해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이거는 이제 견훤이랑도 비슷하죠. 견훤이 백제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백제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면 궁예는 이제 고구려 지역에서 고구려 옛날 고구려 사람들의 어떤 고구려에 대한 그리움, 원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자극을 해서 이렇게 자신을 따르게 만들기 위해서 나라 이름도 이렇게 후고구려 이렇게 지어서 나라를 세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수도를 강원도에 있는 철원으로 옮겨서 국호를 다시 태봉으로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때는 굉장히 강력했었어서 강원도, 뭐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일대, 한반도 중부지방 일대를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연히 후고구려를 계승하고 또 후고구려의 부흥을 내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땅이 이제 후고구려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수도고요. 여기 송악이 여기가 송악입니다. 지금의 개성이죠. 여기가 송악이고 그 다음에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